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윌리엄 더건의 원제는 스트래티직 인투이션입니다. 전략적 직관인데요. 우리는 제7의 감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제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제록스에서 팔로알토 연구소를 만듭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1970년대, 60년대까지 그 복사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복사기의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70년대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막 쫓아오니까 제록스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정말 미치광이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한번 그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록스가 그때 뭐 잘 나가고 내부 이보 자금도 많으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거 한번 만듭시다 해가지고 팔로알토에 제록스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니까 그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컴퓨터 천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만듭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을 가지고 제록스 경영진에 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만듭시다 하는데 이 경영진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한 5년쯤 걸렸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연구소에 가서 그 기술을 봅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가면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니 자기는 뭐 별로 생각이 없는데 직원들이 그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가 지금 기가 막힌 기술이 있으니 거기 가보셔요. 해가지고 자기 가기 싫은데 그냥 갔더니 제록스에서 3가지 기술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기술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쇼크를 받아서 다른 건 뭐 보이지도 않았고 5분 만에 이거는 차세대 기술이 되겠다. 그게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 스타일이죠. 그전에는 다 마우스 도스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옛날 기억하시다시피 명령어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바로 마우스처럼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때려서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걸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에 넣어놓고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아무도 그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딱 듣자마자 5분 만에 이거다. 그러고서는 제록스하고 그거 계약을 해서 굉장히 싼 값에 애플 주식 조금 주고 그 기술을 가져가죠. 그 기술을 보고 또 한 사람이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한테 가가지고 야, 그 기술을 우리도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다 조그만 벤처기업 그 스타트업이죠. 우리끼리 좀 협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 기술을 쓰도록 사용을 해서 그게 윈도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둘이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윈도우 그 하나의 버전에만 하고 나중에 이제 팔리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 그 특허권을 내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그게 아니라 그 윈도우에 사용하도록 너가 승낙을 했다 해서 이게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가지고 10여 년을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빌 게이츠가 이기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땅을 치고 빌 게이츠를 욕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둘이 싸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기술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기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책에 나오는 중요한 예가 나폴레옹입니다. 왜 나폴레옹은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윌리엄 더건은 그 전쟁론에 보면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겼는가가 나오는데 그걸 현대 경영학적 입장에서 보는데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주목한 것은 뭐냐? 이건 기술이 이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포가 그전에는 성벽에만 해갖고 쏘다가 이제 대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경대포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등고선이 있는 지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아무도 이걸 모르는데 포병장교 출신인 나폴레옹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대포를 끌고 다닐 수 있네. 그리고 등고선이 있으니까 등고선에서 저 고지 위에서 전장이 이렇게 있으면 저 고지 위에다가 대포를 갖다 놓으면 우리 포는 높은 데서 쏘고 쟤네들은 낮은 데서 쏘면 쟤네는 우리한테 안 오는데 우리는 쟤네한테 도착하겠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싸움을 할 때 그 고지를 찾지 않으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장군들은 영문도 모르고 나폴레옹은 하여튼 천하의 나폴레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왔더니 제가 도망 다녀요. 그래서 드디어 신나다 그러서 이제 막 쫓아가면 갑자기 나폴레옹이 뒤로 딱 돌아서서 자 여기서 싸우자. 싸울 때는 이미 고지에 대포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병사들 쫙 갖다 놓고 그때 싸움은 무식한 싸움이죠. 총 들고 그냥 일렬로 쫙 서가지고 서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총 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대포가 있어서 대포를 쏘는데 저쪽 대포는 아군한테 안 오는데 이쪽 대포는 가는 거예요. 백전백승인. 이거를 그 당시에 다른 장군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싸움은 지는데 왜 지는지를 모르면서 나폴레옹은 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잘 갖다 쓰는 이 이거를 꾸데이라고 얘기하는데 꾸데타는 이제 우리 정권을 치는 거라면 이게 꾸데이는 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그 직관을 딱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것을 전략적 직관 꾸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7의 감각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프 서덜랜드의 스크럼이라고 하는 책은 저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직이론인데요. 이게 스크럼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은 대개 이 스크럼 이론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은 계급이 쫙 있죠.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게 문서를 하나 만들면 직원이 만들어서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검토하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좀 문제 있으니까 그냥 아니 뭐 다 좋은데 여기 사소하게 이거 한 몇 개만 바꿉시다 그러면 그게 내려가서 이게 건너는 동안에 말이 또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또 그게 아니라 제가 지적한 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바뀌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스크럼 신봉론자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오세요. 저한테 보고할 때는 말따직원까지 다 오세요. 제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문서가 너무 예뻐요. 그 폰트 왜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기부 폰트 쓰지 맙시다고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든 안 어렵든 저는 문서를 받으면 제가 바꾸고 싶은데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폰트를 갖다 끼워야 되고 양식이 다르니까 제가 갖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고공 다니니까 어려서가 아니죠. 젊어서 고시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다 받으셨죠.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폰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보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자가 오면 저 상급자는 어떤 걸 좋아하니까 그 상급자한테 맞춰서 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바쁜 시간에 폰트 조정하고 있는. 스크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정보는 현장에서 나오고 따라서 현장에서 즉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정부 들어서 김부겸 장관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고 계시다가 불만 나면 이제 그날 그 순간에 나가서 현장에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저거 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모든 그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자가 현장에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직은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서 장관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면 현장의 말단 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조직인 거죠. 지금 거길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사일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기술 패권 경쟁이죠. 이제 경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걸 하나의 전쟁 상황이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쟁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무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뭐 병력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최배달이 싸움을 잘하는데 자기 싸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분이 칼이 내려치는 걸 손으로 잡는데 그거는 그 내려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잡는 거지 보이지 않으면 못 잡는 거 아니냐. 그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직권을 가져야죠.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어디가 지금 구멍이 있고 어디가 지금 우리가 공격하면 저기서 나갈 수 있겠고 이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로 각각으로 현장에서 오는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공지능이 아직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그 네이버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과기부에서 과기부 교육부에서 R&D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벙 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공지능 수준이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를 앞설 수 있는 어떤 노력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이었어요. 근데 현장의 군인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 과학자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우리 탱크 많이 만들어주고 비행기 많이 만들어주세요. 무슨 과학자들한테 돈을 씁니까? 저 R&D 해가지고 그거 다음 전쟁에 쓰세요. 지금 전쟁 지고 나서 뭐 다음 전쟁 대비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핵심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요즘 전쟁 다큐멘터리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패튼 얘기만 하더라도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영화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냥 뭐 용감한 군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사전에 전쟁을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눈을 가진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면서 야 다음 전쟁은 탱크전이 되겠다고 해서 탱크를 연구한 사람이 패튼이에요. 독일에는 롬멜이 있었고 미국에는 패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였어요. 근데 그 강하다고 하는 프랑스 군대가 2주일 만에 그냥 무너지죠. 객관적으로 보면 프랑스도 전투기 있어요. 탱크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아이, 폴란드는 뭐 저기 워낙 후진국이니까 무너지겠지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안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프랑스가 버텨주겠지. 웬걸 2주 만에 무너졌죠. 롬멜이나 패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요즘 미드웨이를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데 미드웨이 해전은 미드웨이 2019라고 제가 케이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게 왜 그랬나 그랬더니 옛날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는데 걔는 좀 이렇게 그 소설이 좀 많고요. 이번 2019 미드웨이는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비밀 문서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비밀 문서, 미국 비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되어서 그 비밀 문서 진짜 그걸 가지고 다시 지금 재해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재해석을 잘 반영한 게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미드웨이예요. 근데 영화에 이제 한계는 있지만. 근데 이 미드웨이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일본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일본이 여기 이제 기토부타이라고 해가지고 항공모함 6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미국은 항공모함은 혼자 가서 도와주는 거지 얘가 몇 대가 같이 다닌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3대가 오는데 3대도 2대 1대로 따로 해가지고요. 미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군대였냐면 서로 주파수가 달라서 서로 통신이 잘 안 되고 지휘 체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고요. 얼마나 미군이 황당하냐면 거기 톨피도 바머라고 이게 비행기가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브 바머라고 해서 극강한 폭격기라고 해서 저 위에서 내려 꽂으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이제 폭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뢰를 쏘는 뇌격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뢰를 쏘는 이제 낮게 날아가서 배에다 항공모함을 때려야 되니까 낮게 이게 하는데 어뢰 단 한 발을 못 맞췄어요. 맞은 거는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미국의 전력이에요. 아침 3시, 4시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미군 전투기들은 7시에 출격을 하는데 그게 3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미군 전투기들이 수십 대가 가서 항공모함을 때리는데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해요. 그 정도로 미국의 이제 그 전력이 전투 경험도 없고 무기도 형편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키피디아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4대의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108대가 일본은 이제 아침 4시에 출격을 하는데 이게 7분 만에 쫙 출격해서 일사불란하게 쫙 가가지고 미드웨이 그 섬을 때리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저 엔터프라이즈 호넷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117개 뜨는데 1시간이 걸려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먼저 뜬 애들이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기름을 먹어서 나중에 돌아오지 못해 얘네들. 그런 정도로 전력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났던 그런 해전인데, 그럼 미국이 어떻게 이겼냐? 일본이 진 그 몇 가지 뼈아픈 실수들이 있어요. 그 뼈아픈 실수 중에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우위가 뭐냐면 암호가 노출이 되어서 미드웨이를 때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일본에서는 우리 암호는 노출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암호를 중요할 때마다 바꾸거든요. 그러면 암호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미드웨이 해전 바로 전에 암호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암호를 도저히 해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암호를 바꾸고서 그 암호가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 섬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함정으로 가고. 그 암호문이 전달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메꾸느라고 옛날 암호와 새 암호를 동시에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암호는 한 30-40% 해독이 돼 있는데 새 암호가 들어오는데 그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면 이 옛날 암호의 요 얘기가 새 암호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암호가 노출이 돼 있는데 그 일본 내에서 그 논의 자체를 암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죠. 두 번째로는 저 항공모함이 일본 생각에는 하와이에 진주만에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수함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잠수함을 보내서 하와이 주변에 먼저 해가지고 항공모함이 미드웨이 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잠수함이 늦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진주만에 있던 미군의 항공모함이 이미 미드웨이로 옮기고 나서 일본의 잠수함들이 쫙 가니까 항공모함은 아직 진주만에 있으리라고 판단을 잘못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또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수색기들을 내보내요. 근데 이거는 좀 우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수색기를 내보내는데 그러면 360도로 이제 수색기를 내보내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이 근방에 있나 없나. 그 수색기에서 다 연락이 제대로 다 왔는데 딱 한 대가 연락이 안 오는데 바로 미국 항공모함이 있는 걔가 고장이 나서 통신이 고장이 나서 걔가 늦게 출발하고 그 통신이 늦게 와서 그것만 연락이 안 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이제 하늘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전에 워게임을 하는데 워게임에서 이제 갑자기 워게임 중에 한 번 일본이 지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지냐 일본이. 그래서 놀라서 보니까 만약에 미국 항공모함이 실전에 있었던 그 위치에 있게 되면 미국은 집니다가 워게임이 있었대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위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첫 번째, 쟤네가 우리 함호를 해독했을 리가 없다. 두 번째, 거기 어떻게 있냐 우리 잠수함이 먼저 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수색기를 보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 있다고 너는 판단을 하냐. 그건 잘못된 워게임이다. 그래서 그 워게임을 그거 빼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갖고 맨날 일본이 얘기는 워게임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이 수직적 지휘 구조의 문제죠. 미국의 경우에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장의 암호 해독자와 워싱턴의 암호 해독자 간의 견해가 달라져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미드웨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알루샨 열도나 다른 곳을 때릴 거라고 저기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암호문 해독해 보니까 미드웨이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장 지휘관이에요. 해군 본부에서 미드웨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부하는 미드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미드웨이라고 생각하고 작전 지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전 이거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부의 생각대로 어디선가 본부가 알류션 열도를 해서 거기서 일본이 거기를 때렸다면,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때렸다면, 니미츠는 아마 너 우리가 정보까지 줬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그죠? 근데 니미츠는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니들 암호해독 어떻게 했어?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무슨 군악대가 암호해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군악대가 암호해독을 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 병력이 더 필요한데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군악대 사람들, 이제 전쟁 났기 때문에 군악대 사람들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라도 해독하는데 쓴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귀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씁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암호 해독자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고 나는 당신들을 믿겠습니다 하고 니미츠가 미드웨이를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작전을 좀 써요. 그래가지고 가짜 정보를 흘리죠. 그래서 미드웨이에 식수가 떨어졌다는 가짜 정보를 그냥 일본군이 듣도록 하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제 암고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AF라고 하는 데가 저쪽은 딴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미드웨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드웨이에서 식수가 떨어지니까 AF에서 식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확신하고 이제 니미츠가 그 다음에 했는데, 그런 정도로 현장 지휘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이 되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전쟁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